여러분,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있습니다. 40년을 같이 밥 먹고, 같이 잠들고, 같이 늙어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슬펐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40년치 결혼 생활이 한 줄에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974년 3월 12일. 나는 오늘 사람을 죽였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기장 뒤쪽에는 훨씬 더 끔찍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인 사람이 단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올해 74입니다. 이름은 최명순입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나서 23세 시집와서 딸 둘, 아들 하나 낳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 이름은 이재복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말수가 적고 그 시절 남자들처럼 무뚝뚝했지만 술 먹고 행패 부린 적 없고 바람 피운 적 없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나는 끝까지 했습니다. 동네에서도 평이 좋았습니다. 이재복 씨는 참 반듯한 양반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어깨가 펴졌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고추, 상추, 깻잎, 토마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장화 신고 나가서 물 주고 들어오는 걸 낙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밉지 않았습니다. 저 양반이 저기서 행복하면 됐지.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큰딸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둘째 딸은 부산에서 살고 아들은 근처에 살면서 자주 들렀습니다. 손자, 손녀가 생기고 명절마다 다 모이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평범함이 사실 상상도 못할 진실 위에 40년 동안 쌓여 있었다는 걸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3년 전 봄이었습니다. 남편이 등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파스 붙여주고 넘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낫질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의사가 복도에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길어야 6달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어차피 살 만큼 살았어. 자식들 다 컸고 그 말이 저는 더 서러웠습니다. 항암을 받았습니다. 머리가 빠지고 밥을 못 먹고 72kg였던 몸이 51kg가 됐습니다. 저는 매일 그 옆에서 울지 않으려고 이를 깨물었습니다. 6달이 됐습니다. 남편은 병원 침대에서 아이들 손을 다 잡았습니다. 잘 살아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새벽 2시까지 놓지 못했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가 지났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엄마, 이제 아버지 물건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한 달을 못했습니다. 남편 옷이 아직 옷장에 걸려 있고 텃밭 장갑이 신발장 위에 있고 안경이 협탁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치우면 정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아들이랑 같이 시작했습니다. 옷을 넣고 책을 넣고 서랍을 비웠습니다. 남편은 책을 좋아했습니다. 역사책, 농사책, 낡은 수첩들. 아들이 책상 서랍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엄마, 여기 뭐가 많네요. 낡은 수첩 여러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3년, 1974년,
1975년, 1976년.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일기를 쓰셨어? 한 번도 몰랐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는 1974년 일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무 페이지나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이 멈췄습니다. 1974년 3월 12일. 나는 오늘 사람을 죽였다. 어쩔 수 없었다. 이 말은 평생 아무한테도 못할 것이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아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그 일기장을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을 빨리 보냈습니다. 혼자 앉았습니다. 일기장을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1974년 1월. 남편 나이 23살. 서울 청계천 근처 제당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공장 반장 한기수가 오늘 또 임금을 반만 줬다. 이번 달만 3번째다. 나머지는 다음 달에 준다고 했다. 이미 2달째 같은 말이다. 항의하면 잘린다고 협박한다. 2월. 한기수가 우리 임금을 빼돌려서 다른 공장에 재투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같이 일하는 종대 형이 항의하다 잘렸다. 길에서 만났는데 눈물을 흘렸다.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3월 10일. 오늘 우리 모두 들고 일어났다. 한기수한테 몰아서 항의했다. 3월 11일. 한기수가 경찰을 불렀다. 오히려 우리가 쫓겨났다. 공장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해산했다. 3월 12일.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오늘 밤 한기수 집을 찾아갔다. 밀린 임금 달라고 했다. 그 사람이 웃으면서 증거 있냐고 했다. 나는 멱살을 잡았다. 그 사람이 나를 밀쳤다. 나도 밀었다. 한기수가 계단에서 떨어졌다. 소리가 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도망쳤다. 나는 오늘 사람을 죽였다. 어쩔 수 없었다. 이 말은 평생 아무한테도 못할 것이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창밖에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40년을 같이 산 사람이, 제 자식들의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죽어간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4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검색했습니다. 1974년 청계천 공장 사망.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기사였는데 디지털로 보존된 겁니다. 1974년 3월 14일자 신문. 청계천 제당 공장 반장 한기수 38시 자택 인근 계단서 추락 사망. 경찰, 실족에 의한 사고사로 결론. 경찰은 사고사로 끝냈습니다. 남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고 남편은 살았고 5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기장을 들었습니다. 아직 읽지 않은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3월 이후, 4월, 5월, 6월. 저는 넘겼습니다. 그런데 7월 일기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7월 4일. 박성원한테서 연락이 왔다. 그날 밤 얘기를 꺼냈다. 나는 얼어붙었다. 박성원.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평생 친구. 30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박성원은 그날 밤 나를 따라왔다고 했다. 내가 모르게 그 사람이 다 봤다고 했다. 멱살 잡는 것도, 밀친 것도, 도망친 것도. 나는 식은 땀이 났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박성원이 말했다. 나도 같이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다. 그날부터 나는 박성원한테서 자유롭지 못했다. 저는 일기장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친구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30년을 남편 옆에 붙어 있었던 그 사람이 협박을 했던 겁니다. 그것도 평생. 계속 읽었습니다. 8월, 성원이가 돈을 요구했다. 처음엔 5만 원이었다. 그냥 줬다.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걸 알았다. 9월, 또 왔다. 이번엔 10만 원. 10월, 또 12월. 성원이가 올해만 벌써 6번 왔다. 나는 거절한 적이 없다. 거절할 수가 없다. 여러분,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분해서였습니다. 억울해서였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그놈한테 돈을 바친 겁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저였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번 돈, 공장에서 번 돈, 남의 집 청소에서 번 돈, 그게 그 사람한테 흘러간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밥도 못 먹었습니다. 일기장을 다시 들었습니다. 1975년 일기였습니다. 남편이 고향으로 내려온 해, 새 일자리를 구하고 새 삶을 시작하려 했던 해, 넘겼습니다. 3월, 이명순을 만났다.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전 여자친구, 결혼 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인연이 아니었다고만 했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5월, 명순이한테 그날 밤 얘기를 했다. 다 말했다. 한기수 일도 성원이 일도. 명순이가 울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연락이 끊겼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묘한 감정이 왔습니다. 저한테는 4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사귀던 여자한테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떠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이 저를 만난 겁니다. 저한테는 말 안 한 이유가 있었겠죠. 또 떠날까봐.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무너졌습니다. 무서웠던 겁니다. 이 사람이 평생.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975년 일기 후반부였습니다. 11월, 오늘 신문에서 박성원 이름을 봤다.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청계천 화재 사건, 사망자 명단에 박성원이 있었다. 나는 신문을 3번 다시 읽었다. 청계천 화재. 저는 핸드폰으로 검색했습니다. 1975년 11월, 청계천 인근 봉제 공장 화재, 사망자 다수,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일기로 돌아갔습니다. 박성원이 죽었다. 사고라고 한다. 나는 이게 사고인지 모르겠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나는 이게 사고인지 모르겠다. 계속 읽었습니다. 한 달 전에 성원이가 또 왔었다. 이번엔 100만 원을 요구했다. 나는 거절했다. 처음으로 거절했다. 성원이가 화를 냈다. 내가 경찰에 가면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성원이가 갔다. 그 다음 줄. 그리고 한 달 뒤에 성원이가 불 속에서 죽었다. 저는 그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이 협박자를 죽인 건지, 아니면 정말 사고인 건지. 일기에는 그것 이상이 없었습니다. 단 한 줄. 나는 이게 사고인지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한 짓을 모른다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사고인데 자기도 의심하는 겁니까?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한 주를 생각했습니다. 1976년 12월 31일.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이다. 명순이 생각이 난다. 성원이 생각도 난다. 이제 일기를 안 쓸 것 같다. 쓰면 자꾸 그날들이 생각나서. 한기수는 나쁜 놈이었다. 근데 죽어야 할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성원이도 나쁜 놈이었다. 근데 내가 뭔가를 한 건지 나도 모른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마지막 페이지 아래 나중에 쓴 것 같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필체가 달랐습니다. 노인의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남편이 암 진단을 받은 달. 이 일기장을 아무도 못 찾았으면 한다. 근데 명순이가 찾을 것 같다. 명순이는 뭐든 찾아내는 사람이니까. 명순아, 나는 나쁜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근데 너한테만큼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 하나만 믿어줘. 저는 그 문장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명순아, 제 이름입니다. 남편이 저한테 남긴 말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숨겨놓으면서도 찾을 걸 알면서도 저한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일주일을 혼자 앓았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읽어봐. 아들이 읽었습니다. 처음엔 무표정이었다가 중간부터 손이 떨렸습니다. 다 읽고 나서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알고 죽은 거야? 알고 죽었지. 마지막에 쓴 거 봤잖아.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 있다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피해자 가족 찾아봐야 할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맞는 말인 걸 알면서도. 그리고 아들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엄마, 근데 박성원 씨 가족도 있을 거야. 저는 그 말에 멍해졌습니다. 박성원, 그 사람도 가족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죽음이 사고인지 아닌지 그걸 알아야 할 가족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피해자 가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최명순 씨 맞으시죠? 네. 저희 경기도 경찰청 강력계입니다. 저는 그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남편 이재복 씨 일기장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익명 제보. 누가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저도 아들도 아직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요? 형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혹시 일기장 저희한테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형사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너 혹시 누구한테 말했어? 아니요, 엄마한테만 말했는데. 그럼 누가 신고를 한 거야? 아들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박성원 씨 딸 찾았어. 박성원의 딸. 몇 살인데? 68이요. 지금 인천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신고한 거 아닐까?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엄마,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알겠어. 연락해봐. 사흘 뒤 아들이 박성원의 딸 박진희 씨와 연락이 됐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박진희 씨가 말했습니다. 이재복 씨 부인이시죠? 네. 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요? 아버지가 이재복 씨한테 돈을 뜯었다는 거. 저는 그 말에 어지러웠습니다. 만났습니다. 인천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박진혜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68. 저보다 6살 아래. 눈매가 날카로운 분이었습니다. 앉았습니다. 박진혜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신고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재복 씨 아드님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는 거 알게 됐어요. 피해자 가족 찾는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아버지 옛날 공장 동료 중에 아직 살아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박진혜 씨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재복 씨 일기가 발견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경찰에 먼저 제보했어요. 왜요? 박진혜 씨가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죽음이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알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불 속에서 왜 거기 있었는지. 그날 밤 아버지가 어디 간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박진희 씨 눈이 빨개졌습니다. 저 그때 17이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17. 그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박진혜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저도 알아요. 남의 돈 뜯어먹고 협박하고 그게 아버지가 한 짓이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도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는지는 알고 싶어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진실. 그게 어떤 모양이든. 형사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일기장을 가져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최명순 씨,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아들과 같이 갔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일기장 내용 분석하고 1975년 청계천 화재 사건 재검토를 했습니다. 결론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1974년 한기수 사망 사건은 당시 사고사 결론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복 씨가 밀친 건 사실로 보이나 고의성 입증이 어렵고 피의자도 사망한 상태라 공소권 없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박성원은요? 형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1975년 화재는 당시 전기 합선으로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재검토 결과 방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고예요? 사고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재복 씨가 일기에 쓴 이게 사고인지 모르겠다는 건 자신이 한 게 아닌데 자책했던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한 것도 아닌 일을 50년 동안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협박자가 죽었을 때 안도했는지 죄책감이 들었는지 그 두 감정이 뒤엉켜서 평생을 짓눌렀던 겁니다. 아들이 한기수의 딸도 찾았습니다. 한미정 씨, 72살, 경기도 용인거주, 만났습니다. 저는 일기장 사본을 가져갔습니다. 한미정 씨가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재복 씨가 왔다는 거 아버지 동료한테 들었어요. 오래전에
그런데 왜 신고 안 하셨어요? 한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많이 맞았어요. 어릴 때 저는 그 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미정 씨가 일기장 사본을 제게 돌려줬습니다. 이재복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만 빼고 카페에서 우리 둘이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 제삿날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큰딸, 작은딸, 아들. 저는 그날 밤 다 말했습니다. 일기 얘기, 한기수 얘기, 박성원 협박 얘기, 경찰 조사 결과까지. 자식들이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큰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걸 혼자 안고 살았어? 그래. 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응. 큰딸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던 거야?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나쁜 사람이었는지, 어쩔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지, 겁쟁이였는지, 죄책감으로 평생 산 사람이었는지,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아버지가 엄마한테는 잘했잖아.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그건 맞아. 한미정 씨, 박진희 씨, 두 사람이 연락처를 알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 셋이 가끔 연락을 합니다. 이상한 인연입니다. 피해자 딸, 협박자 딸, 그리고 가해자 아내. 이 셋이 서로 연락하는 게 맞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미정 씨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때 죽지 않고 계속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뭐라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진희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좋은 사람이었으면 지금쯤 손자보면서 살았을 텐데. 세 사람이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들이 맞습니다. 근데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난 봄, 남편이 가꾸던 텃밭에 혼자 나갔습니다. 고추, 상추, 깻잎. 아무도 손 안 댄 지 3년이 됐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앉았습니다.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을 뽑았습니다. 그러다가 멈췄습니다. 제보가 혼자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인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근데 있잖아. 나한테 잘한 건 사실이야. 그것 하나는 인정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함께 산 사람도 모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제 남편은 저한테 성실한 남편이었고, 자식들한테 좋은 아버지였고, 동네에서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20대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고, 평생 협박에 시달린 사람이었고, 그 죄책감을 혼자 사귀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모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을 떼먹은 한기수도, 협박을 한 박성원도, 그걸 신고하지 못한 남편도 다 잘못이 있고 다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완전히 나쁜 사람도 없고 완전히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당신이 평생 믿어온 사람의 비밀을 발견했다면 덮겠습니까? 끝까지 파헤치겠습니까? 저는 파헤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면 파헤치고 나서야 그 사람이 얼마나 무거운 걸 혼자 안고 살았는지 조금은 알게 됐으니까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죽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게 슬픈 건지 다행인 건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